혈당을 올리지 않는 식단만 하면 칼로리는 따지지 않아도 살 빠진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인슐린이 다이어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칼로리를 정말 계산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의 연구진들이 대규모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운동생리학 교수 글렌 게서, 영양학 전문가 줄리 밀러 존스, 심혈관 연구자 앙가디 박사가 참여한 연구입니다. 이들은 총 35건의 관찰 연구 43개의 코호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메타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분석에 포함된 인원은 약 194만 명에 달합니다. 여성과 남성을 포함한 대규모 데이터였고, 식이 혈당 지수와 체질량 지수의 관계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고혈당 지수, 즉 빠르게 혈당을 올리는 고GI 식단이 비만을 유발할 수 있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총 35건의 관찰 연구와 30건의 무작위 대조 실험을 분석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무작위로 고GI 식단과 저GI 식단 그룹으로 나눈 뒤 같은 칼로리 조건에서 체중과 체지방의 변화를 비교했습니다. 이렇게 통제된 환경에서 진행된 실험에서도 저GI 식단이 고GI 식단보다 체중 감량에 더 효과적이라는 일관된 증거는 없었습니다. 즉 탄수화물의 질은 건강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체중 감량의 핵심 변수는 아니라는 것, 결국 살을 빼기 위해서는 칼로리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혈당 반응만 낮추면 이제 칼로리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지 하고 방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고칼로리 음식이 식단에 끼어들게 되고요, 칼로리가 높은 지방을 많이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혈당은 안 올렸으니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며 먹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총 섭취 칼로리가 조용히 초과되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체지방 감량을 원한다면 칼로리 계산은 필수입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숫자에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첫 주차에는 식욕을 리셋하고 두 번째 주차에서는 칼로리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 이 두 단계를 지키기만 해도 몸은 놀랍도록 빠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첫 주차의 핵심은 몸의 혈당 반응을 안정시키고 식욕을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이때는 칼로리 계산을 하기보다는 대신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 식사에 집중합니다. 설탕, 과자, 흰쌀밥, 밀가루 음식을 줄이고요, 채소, 통곡물, 단백질, 현미밥 위주로 식사를 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살이 찐 분들 대부분을 보면은 자기가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먹은 경우가 많아요. 내가 기록을 하면 무엇을 얼마나 먹었는지, 몸에 무엇이 들어오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기록이 여러분들의 식단을 바꾸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2주차는 체계적인 감량의 시작입니다. 이제부터는 숫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시점부터는 저울 사시고요, 무게를 하나하나 달아서 식사를 하실 겁니다. 밥, 고기, 반찬 모두 무게를 잽니다. 식단관리의 어플에 입력하면 하루 총 섭취 칼로리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귀찮지만 단 일주일만 해보시면 내가 먹는 양과 칼로리에 대한 감각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감각이 추후 유지어터가 되었을 때 먹는 양을 조절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주고 요요를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결정적인 방법이 됩니다. 다이어트는 결국 칼로리 싸움입니다. 들어오는 칼로리를 줄이고 나가는 에너지를 늘리는 게 핵심이죠. 하지만 아무리 칼로리를 줄여야 한다지만 계속 배고프고 힘들면 도저히 버틸 수가 없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춰서 혈당의 급등을 막아줍니다. 혈당이 천천히 오르면 인슐린도 천천히 분비되고 당연히 단계 땡기거나 폭식 욕구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즉 단계 땡기는 주요한 원인은 호르몬 때문이고, 식이섬유는 칼로리 계산은 잘했는데도 식욕 폭주가 오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방패입니다. 그리고 여기부터 식이섬유의 진짜 큰 장점들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이섬유는 애초에 지방으로 전환될 수 없는 성분입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이 체지방으로 쌓이려면 소장에서 흡수가 되고 혈당이나 지방산으로 변환되고 간을 거쳐 지방으로 합성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식이섬유는 소장에서 흡수가 안 됩니다. 다시 말해 먹어도 체지방으로 안 쌓이는 몇 안 되는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식이섬유는 칼로리를 조절할 때 가장 유리한 무기입니다. 먹었을 때 포만감은 확실하고 체지방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식이섬유의 두 번째 장점은 장내 미생물의 변화입니다. 요즘 체중 감량을 이야기할 때 장내 미생물, 즉 마이크로바이옴이 빠지지 않습니다. 식이섬유는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됩니다. 이 미생물들이 식이섬유를 발효하면 단세지방산, 특히 브루티산이 생성됩니다. 단세지방산은 간에 지방이 쌓이는 걸 막아주고 근육이 포도당을 더 잘 흡수하게 만들며 몸속 염증도 줄여줍니다. 이 모든 변화가 결국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합니다. 살이 잘 빠지는 사람들은 프리바이오틱 식이섬유를 많이 먹고, 단
관세지방산을 많이 생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복부 팽만과 배변 문제를 해결합니다. 다이어트 초반에 체중이 잘 안 빠진다고 느끼신 분들 대부분은 지방이 안 빠진 게 아니라 변비와 복부 팽만, 수분 정체 때문에 체중계가 속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식이섬유는 이 문제를 풀어줍니다. 장을 부드럽게 자극하고 노폐물 배출을 도와 몸에 정체된 수분과 붓기를 내려줍니다. 지금까지 식이섬유의 역할을 모두 정리할게요. 첫 번째, 포만감을 주어 칼로리 조절을 쉽게 만듭니다. 두 번째, 체지방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장내의 미생물 환경을 좋게 만들어 비만 체질을 개선합니다. 네 번째, 인슐린 민감도를 완화합니다. 다섯 번째, 복부 팽만과 배변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실적인 고민이 하나 생깁니다. 식이섬유를 하루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성인 기준 하루 권장량은 남성 25g 이상, 여성 20g 이상입니다. 하지만 이걸 음식만으로 다 채우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잡곡밥, 채소, 콩, 과일을 매 끼니 꾸준히 챙기기엔 현실적으로 너무 번거롭고 어렵죠. 그래서 저는 영양제 형태로 보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바쁜 직장인이나 다이어트 초보자에게는 이게 훨씬 효율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혹시 좋은 식이섬유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이 있는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세요. 지금까지 실제로 먹어보고 괜찮았던 제품들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데이터 기반으로 검증된 다이어트 정보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